이 상황이 되면 국가의 경제도 신용도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하겠죠.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로 디폴트 선언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방법. 세 번째로 부의 재배분, 즉 부유층의 부를 빈곤층에게 나눠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새롭게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방법은요, 현대시대에 발생했었던 디레버리징 사태 때마다 활용되어 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레버리징 국면에서는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 은행, 그리고 정부까지도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를 보통 긴축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출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게 되고요, 오래된 채무를 갚아 나가기 시작하죠. 그런 방법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얘기해 왔었죠.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출을 줄인다면 다른 사람의 소득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상환되는 속도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요, 부채 부담이 더 악화하게 되겠죠.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되는 거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부채는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많은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은행이 보유한 돈이 바닥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기존에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었던 예금주들은 은행이 자신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까 봐서 불안하게 되고요, 결국 은행에 몰려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은행 역시 보유한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겠죠. 예금주들에게도 현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결국 국가 부도 상황, 즉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축을 두고 공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황 상태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과 부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술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맥주를 외상으로 사서 먹게 된다면 A는 바텐더에게 맥주값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바텐더 입장에서는 A로부터 맥주값을 받을 채권이 자산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바텐더에게 외상값을 갚지 않아 버리면 바텐더의 외상값 채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돈을 날린 거죠.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채 재조정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부채 재조정이란 돈을 빌려준 쪽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합의한 이자율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죠.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대출자가 돈을 아예 갚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갚는 쪽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채 재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부채가 사라지긴 하지만 동시에 소득과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촉진시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채 부담이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 역시 지출을 줄이는 방법처럼 고통스럽고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낮은 소득과 낮은 고용률은 정부의 세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이 상승해서 결국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늘어난다는 의미죠. 실업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저축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경기 부양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 부양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부의 예산은 디레버리징 상태에서 폭발하게 되는데요. 세금으로 확보한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 예산이 적자라는 뉴스를 듣게 된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바로 부유층입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부는 상위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는
경제는 자연스럽게 부유층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부의 재배분이라고 부릅니다.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많이 가진 부유층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동시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세율은 높아지면서 부유층도 압박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부유층 역시 빈곤층을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황이 계속되면 양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국가와 채무 국가 간에서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정치적 변화까지 일으키기도 하죠. 때로는 극단적일 수도 있고요. 1930년대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 거죠. 그때는 유럽 전쟁이나 미국 대공황 같은 상황 속에서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이 공황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신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용이 사라진 경제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요? 돈을 새로 발행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중앙은행이잖아요. 이미 금리를 0%에 가깝게 내린 상태에서는 돈을 새로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출 삭감이나 부채 감소, 부의 재분배 방법과는 다르게 돈을 신규로 찍어내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형태로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새로 발행한 돈으로 금융자산이나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에도 이런 방법을 통해 해결했었고요. 2008년도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에서 2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내서 경제 순환을 도왔죠. 비슷한 시기,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가능한 많은 돈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을 사들여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사람들의 신용도가 좋아지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요, 돈과 관련해서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의 역할의 차이가 뭘까요?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할 수 있고 금융자산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정부는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돈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요,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빌린 돈으로 부양책을 만들게 되고요, 상품과 서비스 거래와 관련한 지출을 늘리게 되고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반면 동시에 정부의 부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부채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주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부채 부담을 내리는 이 네 가지 방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거죠. 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방법과 돈이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방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줄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추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말이죠. 디레버리징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물론 디레버리징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최선의 방법들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름답다고 말한 겁니다. 과도한 부채로 가득 차 있는 레버리징 단계와 비교하면 아름다운 상황이긴 하죠. 안정과 균형을 이룬 디레버리징 단계에서는 부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득은 증가해서 실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인플레이션, 즉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문제는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균형이라는 건요, 지출 삭감이나 부채 감소, 부의 재분배 방법의 적절한 혼합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새로 찍어내는 방법도 포함해서 총 4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우려와는 다르게 돈이 풀림과 동시에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돈을 새로 발행하는 걸 경기 부양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신용 감소를 상쇄시킨다는 의미는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소비와 연결이 됩니다. 현금으로 1달러의 지출이 있다면 신용 거래로 1달러의 지출을 한 것과 가격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내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중앙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신용 거래를 하게 되고요, 시장에서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그 소비 증가는 개인의 신용을 상승시키는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위해서 중앙은행은 소득의 증가를 이끌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 이자율보다 소득 증가율을 더 높게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채 증가 속도보다 소득 증가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디레버리징 국면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요.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이 1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부채의 양이 그 국가 전체 연간 소득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때 부채의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하고 만약 부채가 2%의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소득은 1%의 속도로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부채 부담은 절대 줄어들지 않겠죠.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소득 증가율이 충분히 높아질 만큼 돈을 새로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채 이자율보다 소득 증가율이 더 높을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돈을 발행하는 방법이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너무 많은 돈을 발행하는 것만 피하면 된다는 겁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이런 디레버리징 사태를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정책 당국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게 되면요. 디레버리징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은 느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이 달리오가 말한 바람직한 디레버리징입니다.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면 대출자들의 신용도도 점점 좋아지고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좋아지면 대출 기관들도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지출을 늘리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장기 부채 사이클의 리플레이션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디레버리징 단계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레버리징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잘만 처리하면 결국에는 경제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물론 부채 부담이 완화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죠. 아무튼 실제 경제는 레이 달리오가 설명한 이 경제 템플릿보다는 더 복잡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 부채 사이클을 겹친 후에 생산성, 성장선을 그려서 이 셋을 모두 합쳐보면 각각의 위치에 맞는 합리적인 템플릿이 되는 거죠. 이 경제 템플릿을 해석할 줄 알게 되면 현재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가 이 경제 템플릿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로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면 결국 부채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될 거니까요. 두 번째로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득만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실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레이 달리오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경제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경제 템플릿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쉽게 해석해서 다시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 열공해요. 안녕.